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고려시대 때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는 선생님이 고려시대 때의 불교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불교 예술이 이제 어떻게 또 등장하게 되었었는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고려시대 때의 다른 분야의 문화, 즉 유교라든가 역사서라든가 그 다음에 인쇄술이라든가 그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프린트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11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117페이지, 118, 119 뭐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 고려시대 때의 불교 예술. 먼저 사찰, 바로 이제 절을 말하는 겁니다. 절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봉정사의 극락전이라든가 수덕사의 대웅전, 그 다음에 부석사의 무량수전,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고려시대 때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도록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들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려시대 때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무려 한 1000년 전에 만들었던 건물이 지금까지도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석탑의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신라 시대 때는 이른바 3층 석탑 계열에 해당하는 탑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바로 석가탑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석탑들 상당수가 전부 다 보통은 3층 석탑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바로 이제 그 석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층수가 되게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석탑을 하면은 뭐 둥그런 형태를 띈다든가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은 네모난 층수를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네모나니까 보통 사각형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각의 숫자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각, 그 다음에 팔각, 석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각 이름이 또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여러 각을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석탑이 등장하고, 그 층수도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3층 석탑도 물론 만들어졌겠지만 이거 이외에 층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의 석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월정사 8층, 8가 9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수역에 내려서, 서울의 이수역에 내려서 바로 앞에 보이는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박물관은 바로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딴 건 모르겠는데 바로 박물관 정 가운데에 통로 같은 그런 곳에 굉장히 거대한 형태의 석탑을 하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직접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서 그 석탑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석탑이 일반적인 석탑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보통 돌로 만들어지고 돌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이 탑의 경우에는 각 층수마다 어떤 그림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탑의 색깔 자체도 대리석 같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대리석인데, 바로 이 탑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 개성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었었던 탑인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그런 석탑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갖고 와가지고 전시하게 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탑인 겁니다. 굉장히 그 모습이 웅대하고 장대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한번 가서 구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탑은 나중에 조선시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고. 자, 근데 불상의 모습은,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력이 세우는 건 나라잖아요. 지방의 세력이 세웠었던 나라가 바로 이 고려이기 때문에 지방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에 고려시대 때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불교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상들을 자기들이 접했을 때 가장 괜찮다고 혹은 가장 흔한 그런 재료를 이용해가지고서 불상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상의 형태도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좀 독특한 그런 형태로 지역마다 좀 다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불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으니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건데, 즉 관촉사에 석조, 돌로 만든 미륵보살 알죠? 뭐 9천만 년 후에 맞나? 바로 그때쯤에 바로 인류를 구원해 준다는 그 부처님이 입상 서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불상을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6페이지에 현재 이제 이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 서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는 먼저 참 불교 예술에서 이제 넘버링과 그 다음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사찰에다가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공정사 극락전 안동지방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예산 지역에는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영주 지역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석탑에서는 별표 하나. 다각 다층 석탑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두 번째 경천사지 10층석탑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조선 전기의 석탑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 고려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 원나라의 양식들이 이때 당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불상의 경우에는 바로 동그라미 1번 철과 돌과 금동 등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다양한 재료. 바로 옛날에는 금동, 굉장히 귀한 그런 금속 중에 하나였던 금동이라든가 피카츄같이 돌 같은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지역의 사람들이 철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동그라미 2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불교의 발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불교의 발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초창기 이 고려가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불교가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해탈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전부 다 출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관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물론 승과 지도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왕의 스승이 되는 것이지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일반 그런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불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국가를 통치하는데 어느 정도 커다란 역할을 해줬었던 그런 학문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중국에서의 통치 이념으로 정착했었던 사상이었었죠. 바로 유교를 이때 당시에 수용을 했었었는데,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부터 유교를 수용했었지만,
고려시대 때 와서는 이것이 통치 이념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합니다. 즉 백성들의 정신세계는 바로 종교생활은 불교가 담당했지만 정치적인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유교적인 사상이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태조의 모습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조의 경우에는 신라 말쯤에 신라 하대 당시 때에 신라의 지배계층에서부터 소외를 당했었던 육두품 계열 쪽에 해당했었던 유학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가지고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숭상했었던 학문이 바로 유학이었으니까 당연히 고려의 통치 이념은 유학으로 점차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것을 아예 바로 정규적으로 유학적인 지식에 따라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아예 정착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 예전에 배웠었던 광정이었었죠. 바로 과거제를 실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종 때 가서는 아예 이것을 국가의 유교라고 하는 것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확실하게 아예 선포까지 해버리고 그거에 따른 국가 통치를 이뤄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 성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순로의 시무 28조를 이때 당시에 수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최순로 자체가 이제 유교적인 유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교적 통치 이념을 아예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정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유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바로 고구려라든가 그 다음에 신라에 있었던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을 성종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방에 지금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인 향교라고 하는 지방 학교를 각 지역에서 전부 다 만듭니다. 지방 관립학교라고 보통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유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차 융성했었을 때가 바로 이 고려 중기 때입니다. 고려 중기 때는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국가의 국가관에서 전문적으로 유학을 가르치긴 했었지만요. 그렇지만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출세를 많이 하는 사람도 진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 시험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사립학교 12군데를 일컬어서 고려 중기 때 만들어졌었던 사학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제니까 바로 이곳 제라고 하는 것은 교실을 의미합니다. 즉 9개의 교실로 이루어진 그런 학교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려 중기입니다. 일단 고려 중기까지 좀 적겠습니다. 자, 유교의 발달에서는 별표 하나, 고려 초기, 태조 박스, 자, 육두품 출신 유학자 활약 1줄, 광종 박스 찍고 다음 줄에 빈칸을 찍겠습니다. 과거제, 그리고 성종 박스, 유교를 동남 1번, 유교를 통치 이념, 동남 2번 빈칸을 찍겠습니다. 국자감, 그 다음에 향교 같은 걸 설립하게 됩니다. 동남 2번입니다. 자, 고려 중기에선 별표 한 개만 치세요.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좀 유명하기도 한데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었던 이 구제학당,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유교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유교를 처음 만든 사람은 바로 공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동공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교에 빠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학교를 만들었으니 많은 자기 자식들이 이 고려 정부에서 출세하길 바랐었던 귀족들 부모들은 최충의 구제학당에 앞다투어서 자신의 자식들을 이제 등교를 시켰던 것이죠. 학교로 보냈던 것이죠. 네,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12개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사학 시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고려 중기에는 별표 한 개만 쳐주세요.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 후기는 이른바 원간섭기라고 하죠. 근데
이 원간섭기 때의 지배계층, 사실상의 지배계층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원간섭기 때의 지배계층은 바로 검문세족입니다. 기억날까요? 바로 이 검문세족의 경우에는 기존의 불교와 그 다음에 이전 시대 때에 만들어졌었던 이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실력도 없는데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전 시대 때에 만들어졌었던 유학인 훈고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하나의 종류인 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숭상을 했었었는데 중국에 원나라에게 멸망했었던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 있었죠, 여러분들. 이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학문이 있었어요. 새로운 유학인데 기존의 유학의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그래서 현세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했던 학문이 바로 이 유학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었냐면 유학에는 원래 유교 경전 자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개념들을 유학의 문구에 녹여져 있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이걸 확장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바로 유학을 만들 때입니다. 신유학인 것이죠. 이전의 유학의 경우에는 바로 우주의 생성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철학으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어떤 본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유학이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법문세족에 대항해가지고서 국왕과 같이 연계해서 법문세족을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세력, 이른바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성리학이 전반적으로 많이 숭상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게 벌어졌느냐? 처음에 이 성리학을 숭상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을 따라서 원나라로 건너갔다가 원나라의 유명한 바로 이제 그 성리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다가 그 내용을 우리나라로 갖고 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성리학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개혁 사상을 갖추게 됐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안양이 있기 전서부터 이미 무신정권 후반기 정도서부터는 사실은 출신 무신정권 때쯤이 있죠. 바로 그때쯤에부터 이미 신진사대부가 있기는 있었었는데 이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의 색깔을 보였을 때가 바로 이 안양이 성리학을 수용했을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 안양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가 바로 이 성리학을 자신의 개혁 논리로서 사용하게 되었고, 이걸 따라가지고서 기존의 유학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교를 자신의 사상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훈구 세력이라는 자사, 바로 이 법문세족을 공격을 하는 바로 이제 개혁 사상으로서 이 성리학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용어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안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주 정말로 이분 얘기하기 전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이재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굉장히 이색적인 분이시죠. 바로 이색. 그리고 이색의 제자였었던 정몽주라든가 정도전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밑줄 쫙 쳐주세요. 자, 적겠습니다. 신진사대부 박스. 그 전에 고려국이 별표 2개. 원에서 빈칸이 적겠습니다. 안향이 성리학을 수용 밑줄 쫙 치고, 그때 오른쪽에 보면 신진사대부 박스, 이재현, 그 다음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이색. 그리고 이색의 바로 제자들 중에 하나 있었던 정몽주 선생과 그 다음에 정도전 선생 같은 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몽주와 그 다음에 정도전,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도 이제 좀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얘들아? 여러분들, 바로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뭡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것은 바로 삼국 유사인가요? 사기인가요? 바로 여러분들 빈칸에 적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삼국사기는 바로 김부식 선생이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삼국사기. 네, 김부식 선생이 바로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를 만들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옛날에 유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그란 1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긴 했었으나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런 학문들 전부 다를 현실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신화라든가 이런 거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을 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역사책으로서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입장을 여기다 가미를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바로 현실적인 유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저술했었던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했었던 이 삼국사기 이후엔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몽골 침략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 전반기에 바로 지배계층은 누굽니까? 바로 문벌 귀족이었었죠. 이 김부식도 문벌 귀족에 포함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신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서 타도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몽골 침략 때문에 무신 정권 자체도 지금 타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기존의 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했는데 몽골이 침략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같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뭉쳐야지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단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 책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다고 한다면 무신정변과 몽골 침략 이후에는 고려의 자주이식 반영 밑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명왕의 바로 이제 그 일대기를 다룬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이규보 선생에 의해서, 아니 신진사대부 계열 쪽에 포함되시는 분이긴 한데 이규보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제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제왕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왕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역사서죠. 바로 이순유 선생이 이것을 만드시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이순유. 그 다음에 이것과 좀 독특하게 이 삼국사기하고 쌍수가차를 달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역사책 중에 하나죠. 바로 삼국유사.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만드셨어요. 스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이 삼국유사에 굉장히 많은 기사거리들의 상당수는 바로 불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서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도 바로 불교적 관점 이외에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설화 같은 것을 담았으니 여기 안에는 삼국사기에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렸었던 바로 고조선에 대한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멸망했었던 나라 바로 가야의 일부 국가의 역사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리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역사책을 만든 것도 있겠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바로 맨 마지막에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참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별표 하나반 무신정변과 몽골 침략 이후에는 고려의 자주의식 반영 밑줄 동그라미 1번 동명왕편 이규보 동그라미 2번 제왕용기 이순휴 동그라미 3번 삼국유사에서는 일연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성리학적 역사서는 이거는 별표 치지 마세요. 그냥 신진사대부. 자, 신진사대부가 만든 것으로서 밑줄.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이대현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쪽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불교 쪽에서의 그림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화를 이제 우리는 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화가 고려가 이제 불교에 나다 보니까 이 불화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불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허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던 양류관음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류관음도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그림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린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현대의 미술에 비교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세련되게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화려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갸냘프게도 그리고 섬세하게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고려 그림에 거의 정수를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민왕이 그렸다고 여겨지는 바로 천산대력도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림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산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포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산대력도.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 수 있겠지만 프린트에도 잘 보기 힘드니까 교과서 11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말을 달리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옷차림이 우리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같습니까? 머리 모양 보세요. 머리 모양.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른바 이걸 변발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머리가 있으면 머리카락에 이 앞부분들은 전부 싹 다 면적 같은 걸 밀어버리고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묶어가지고서 댕기머리처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여기 말탄 인물이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그때 당시에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어가지고서 고려 자체 안에서도 이른바 몽골풍이라고 하는 풍습이 유행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고려인이 아닐 수 있지만 딴 건 몰라도 이 사진을 통해서 공민왕이 이걸 그렸으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적어도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시대에 만들어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술에서, 그림에서는 불화, 이건 태화인데 공감 1번 바로 헤어의 양류관도, 그 다음에 공감 2번 공민왕의 바로 빈칸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의 천산대력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음악에서는 향악과 아악 같은 것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향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회에서, 향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했었던 그런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연회 연주에 향악이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궁중음악으로서 아악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해주고요. 고려로 유명했었던 그 물품 중에 하나가 고려 청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바로 자기 같은 경우에도 고려에서 전문적으로 발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고려 청자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바로 송나라의 청자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송나라의 물품들을 되게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서 송나라에서 유행했었던 양식들이 고려에서도 유행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과 거기다 플러스 송나라에서 청자가 되게 유명했었었는데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서 우리나라만의 순수한 청자가 이때 당시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안착을 하게 되자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이른바 엄청나게 세밀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청자를 만들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12세기 무렵쯤에 발달했던 상간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간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도자기를 굽기 전에 도자기 모양으로 이것을 딱 굽게 된다고 한다면, 도자기 모양으로 이것을 딱 형태를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도자기의 표면에 굉장히 얇게 바로
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의 모양을 살짝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얇게 이것을 조각을 해서 다 파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색깔이 다른 형태의 흙을 그 위에다가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구우면은 바로 색깔이 다른 흙이 청자에 덧붙여서 이것이 이제 구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색깔이 하얀색의 색깔이 있는 흙을 덧붙인 거라고 한다면 청자에 바로 하얀색의 색깔이 나는 그런 도자기가 그대로 입혀져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상감청자 같은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교과서 1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형태로 처음에는 하얀 색깔이 나는 그런 흙을 찾아가지고 그걸 입히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예 뭐 동이라든가 아니면 철 같은 것도 같이 여기 섞어가지고서 긋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발표 하나 칩니다. 11세기엔 박스 순청자 밑줄, 다음 줄에 바로 삼국리 통일신라의 기술 플러스 링크에 적혔습니다. 송의 청자 제작 기술이 만들어져 같이 합쳐진 것이고, 12세기에는 박스, 바로 상감청자, 바로 이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외에도 기타에서는 청동이라든가 금과 은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금속공예가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교과서와 그 다음에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청동 은입사 포류수 뭐 이런 글씨 있죠? 이것은 뭐냐면 청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표면에다가 은을 굉장히 얇게 입혀가지고서 그래서 문양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술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는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세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도 빈칸에 적혔습니다. 나전칠기 이외에도 나전칠기 이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인쇄술에서는 이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인쇄술 별표 하나만. 목판 인쇄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몽골 침입 당시 때에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이들을 막아내려고 만들었었던 최씨무신 정권이 만들었었던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대장경 목판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팔만대장경이 있었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호국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호국, 국가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국가를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보호한다는 목으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목판 가지고서 좀 한계가 오게 됐었던 고려 정부의 경우에는 아예 금속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여러 가지 글자 하나하나를 조합해 가지고서 실제로 찍는 그런 형태의 인쇄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것인데, 목판보다는 확실하게 이 금속 활자 자체가 굉장히 좀 사용할 때에 오랫동안 쓰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좀 있겠죠. 때문에 이 금속 활자를 통해 가지고서 대량 생산 같은 것을 인쇄물의 대량 생산 같은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비록 현대 사회에는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더 앞섰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서양 문명이 바로 급격하게 발달되는 데에 단초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구텐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성경책을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지식들이 되게 많이 퍼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인데, 그 구텐베르크보다도 무려 200년이나 앞서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상정고금 예문, 근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발견은 됐는데 이게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찍혀있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에이 그건 말은 누가 못해, 누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좀 아쉬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가 발견되게 됐냐면 바로 그 금속 활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불경 중에 하나 일종에 해당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인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책에 인쇄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 박물관인가? 그쪽에서 이제 발견돼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이 직지신체오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쇄물이, 혹은 다른 말로 이제 직지신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금속 활자로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일단 이것을 인정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지만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로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직지신경을 우리나라 안에서 어딘가에 또 있긴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직지신경을 찾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직지신경은 국내에서 또 다른 직지신경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산에 해당되는 것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써 고려시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